두 시대를 넘어 새 시대로 윤석만의 안녕 대한민국.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만의 안녕 대한민국 6월 5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새 정권의 두 번째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여야는 아주 바쁜 일정을 각자 보내게 됩니다. 일단은 오늘 오후에 3개 특검법, 내란 특검, 그리고 김건희 특검, 그리고 최상병 특검, 이 특검법 처리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에 앞서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또 열 예정입니다. 또 이와 동시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또 우리 동료 시민 여러분들 중에 일부가 국회 앞에서 이제 집회를 갖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집회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를 포함한 친윤 집단, 친윤 구태, 청산 목소리를 낼 계획입니다. 이렇게 오늘도 한국의 정치 시계는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오후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3개 특검 법안은 이전 본회의에서는 뭐 통과가 계속 됐죠. 어차피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절대 다수당이기 때문에 법안 통과시키는 거는 뭐 민주당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또 윤 전 정부의 한덕수 권한대행이 있으면서 이제 제2 요구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사실상 거부권이죠.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이재명 민주당입니다. 그러니까 행정권과 입법권을 모두 가졌기 때문에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건희 특검법, 내란 특검법 다 통과되고 그리고 거부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사실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는 좀 일찌감치 시작을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좀 뭐라 그럴까, 그 오랜 시간 검사 생활을 했지만 현실 감각이 부족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부분 중에 하나가,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 연루되어 있는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사건들 중에서 다른 연루자들은 다 유죄를 받았는데 김건희 여사 혼자 무죄 받고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의혹이 남아있는 겁니다. 의혹이 남아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해소를 계속 요청하게 되고, 해소가 되지 않으면 의심이 싹 트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누군가는 해결을 해줘야 돼요. 법적으로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했어야 됩니다. 근데 검찰 수사 미진했죠. 그리고 뭐 조사하는 것도 뭐 황제의전 해가면서 조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에게 이런 거죠. 호미로 말해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그리고 실제로 한동훈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김건희 수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던 부분은 그런 거였어요. 정권이 바뀐 다음에 어쨌든 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정권 바뀌기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하고 있을 때 수사를 하고 클리어하고 넘어가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객관적일 수 있다. 그런 조언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냥 노타치, 언터처블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일파만파 커지면서 자업자득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김건희 특검법, 지금 말이죠. 뭐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보수에서도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불만이 매우 많습니다.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부정적 감정이 아주 커요. 그러니까 이미 뭐 윤석열 정부 끝나긴 했지만 김건희 특검법을 막아줄 사람이 있냐고요? 없습니다. 친윤그룹? 친윤그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뒷배 삼아서 호가호위만 할 줄 알지, 친윤그룹이야말로 의리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친윤그룹이 의리가 있겠어요? 친윤그룹들이 김건희 특검법 윤석열 정부에서처럼 막아줄 것 같아요?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 사람들은 자기 사익만 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와 관련해서 홍준표 전 시장 얘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자, 홍준표 전 시장이
오늘 아침에도 또 일찌감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또 긴 글을 올렸습니다. 계속해서 홍준표 시장이 글을 올리는 걸로 봐서는 홍 시장의 정계 복귀가 눈앞에 다가왔다. 네. 홍 시장이 정계 은퇴한다고 했을 때, 뭐 사실 뭐 저는 안 믿었습니다. 아, 이분이 뭐 잠깐 쉬었다 오는구나. 뭐 하와이 가니까 그 생각을 했는데, 돌아올 것 같아요. 조만간 돌아올 것 같습니다. 자, 이 뭐 내용이 기니까 제가 이걸 다 소개해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핵심되는 부분만 잠깐 볼게요. 그 후반부에 보면은, 자, 한번 뭐 후반부 잠깐 클로즈업해서 보여주실까요? 네. 이렇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뭐 어제도 비슷한 내용의 글을 올리긴 했는데, 좀 국민의힘에 대해서 아주 학을 뗐다. 뭐 그런 분위기로 읽힙니다. 이렇게 썼죠. 회생하기 어려울 정도로 뼛속 깊이 병이 들었다. 이념도 없고 보수를 참칭한 사이비 레밍 집단이고 사익만 추구하는 이익 집단이다. 나를 탓하지 말고 그나마 남아있는 보수 회생의 불신 이준석도 탓하지 마라. 그것은 모두 니들의 자업자득이다. 곧 다가올 아이스에이지는 혹독한 시간이 될 거다. 홍준표 시장은 참 재밌는 분입니다. 홍 시장도 보면 좀 자의식 과잉이 있고 세상이 본인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의 정계 개편과 자중질환의 핵심에는 홍 시장은 염두에 두고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홍 시장이 계속해서 메시지를 내는 이유는 나를 좀 염두에 더 달라 그 뜻인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준석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대선 투표 며칠 앞두고 이준석 얘기했었죠. 이준석을 사실상 밀어주는 발언이었죠. 그런데 저는 국민의힘과 친윤 기득권 또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 홍준표 시장은 말이죠. 대놓고 이준석을 밀어줬어요. 그죠?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는 대놓고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뭐 말로는 지지한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그렇게 포옹하고 볼을 굽일 정도로 인사를 나눴으면 열심히 유세도 나오고 뭐 적극적으로 저 선거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조용히 그냥 짱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아이러니인 것은 한동훈 전 대표는 열심히 선거했잖아요. TK, PK, 충청, 강원 돌면서 열심히 선거해서 그때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를 10%로 좁힌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동유세까지 했죠? 심지어 참 어이가 없는데 절도 했어요. 무대에서 절까지 했어요. 여러분 다 영상으로 보셨을 거예요. 그 한동훈 전 대표가 그 절할 때 얼마나 본인이 당황스러워 했는지. 그렇게까지 다 했는데 이제 와서 보면 또 저쪽에서는 한동훈 욕을 또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때문에 졌다. 특히 제가 이제부터는 실명을 박아서 얘기하겠습니다. 배승희 변호사. 이준석 한동훈 때문에 졌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남기고 뭐 제가 정확한 표현은 기억나지 않는데 저는 뭐 죽을지 살지 모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죽을지 살지 모른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파토스적인 표현을 남겨놓고 가면 배승희 변호사의 유튜브를 보는 구독자들이 뭐 또 선전선동하겠다는 겁니까? 아니 한동훈 대표가 뭘 그렇게 잘못을 했어요? 홍준표 그리고 한덕수한테는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죠? 아무 말도 못하잖아요. 맞아요. 지금 지지자분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고경환님 홍준표 의장 하와이 갈 때 이준석 만나러 갔잖아요. 또 이준석한테 계속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한테는 입도 펑크 못하는 사람들이 한동훈한테만 그렇게 욕을 해대요. 뭡니까? 한동훈 대표가 매너 있게 대하니까 또 한동훈 대표의 지지자들이 예의 바르게 행동하니까 그게 우스워 보입니까? 저는 배생이 같은 극우 유튜버와 또 그를 추종하는 극우 세력들이 한동훈 대표와 한동훈 지지자들 우습게 보는 건지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지난번 경선이 끝난 다음부터 사회 수준의 짠물을 빼야 된다. 두 가지죠. 당원 배가 운동 필요하고 두 번째 행동하는 지성이 돼야 합니다.
행동하는 지성이 돼야 합니다. 제가 행동하는 지성이 돼야 한다는 이야기를 계속, 잠깐만요. 자, 우리 시청자 중에 김청님 말씀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굳이 그런 가짜뉴스, 또 음해, 모략, 그런 이야기를 또 하셔야 되겠습니까? 지금 그 말씀은 어디 가서든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치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지, 인신공격을 하자는 것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정치를 이야기할 때는 정치인이 갖고 있는 어떤 정책과 사상, 뭐 철학, 그런 것에 대해 이야기해야지, 그렇게 인신공격을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인격을 까먹는 행동입니다. 자, 그 부분 제가 정확히 짚고 넘어 들어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배승희, 고성국, 이런 구구 유튜버들이 하는 이야기는 잘 한번 들어보면 논리도 없어요. 이건 제가 중앙일보 논설위원으로서 오래 지냈던, 기자 경력 20년 넘는 윤석만이라는 이름을 걸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사실 유튜브는 잘 보지 않습니다. 유튜브는 잘 보지 않는데,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하면서 공부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좀 취재를 해봤어요. 다른 사람들은 유튜브를 어떻게 하나 좀 취재를 해보니까, 극우 유튜버, 극좌 유튜버 다 문제입니다. 다 문제인데, 극좌 유튜버들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김어준 같은 사람들 있죠. 극좌 유튜버의 이제 대표가 김어준인데, 김어준은 그래도 배승희, 고성국, 뭐 신혜식, 또 극우 유튜버 누구 있습니까? 뭐 그런 사람들보다 김어준이 나은 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김어준은 본인이 취재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취재를 해봤다, 자기가 알아보니, 그리고 그렇게 취재하고 알아본 내용 중에 뭐 절반 이상은 뻥입니다. 뻥인데 그래도 본인의 뭔가를 알아보려 하고, 또 김어준 유튜브 채널에 보면 국회의원들이 수두룩 나오죠. 그러니까 혼자 뇌피셜로만 떠들진 않아요. 그죠? 그런데 극우 유튜버들은 특징이, 이 사람들은 취재를 안 합니다. 취재를 안 하고 그냥 본인의 생각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계속 뻥을 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뭐 변호사, 제 이름도 기억 안 나는데, 뭐 한동훈 대표 뭐 검찰 뭐 수사 뭐 이런 거 엮어서 얘기했다가 그 법적 조치하니까 바로 꼬리 내려가지고, 뒤에서 막 우리한테 좀 어떻게 좀 해달라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던 그 변호사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극우 유튜버 중에. 그러니까 극우 유튜버들은 보면은 김어준만도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그 유튜버 할 때 보면은 뭐 계속해서, 참 제가 이런 표현 하기 좀 그렇지만, 계속해서 돈 달라 그럽니다. 계속해서 후원해 달라 그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 물건도 막 팔고 있고. 그게 뭐냐? 그 사람들은 정치를 장사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 음모론, 그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떠들어대는 것도 그게 돈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돈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어제죠, 제가 전해 들으니까, 뭐 팩트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겠죠. 고성국 씨가 김문수 후보를 당대표로 만들어가지고, 마치 그렇게 되면 이제 자통당 세력이 국민의힘을 장악하는 것처럼 그런 모양새가 되겠죠. 그런 이야기와 메시지를 또 펼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김문수 후보가 무슨 낯으로 또 당대표를 합니까? 자, 그 얘기 제가 뒤에서도 할 건데 잠깐.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말이죠, 비이성적, 반지성적,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인 사람들과 싸워야 됩니다. 제가 싸우자는 것은 뭐 멱살 잡고 드잡이 하자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싸워야 돼요. 그들이 얼마나 반지성적이고 반이성적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비판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한동훈 대표가 매너 있게 가만히 있고 대응하니까 그들이 자꾸 우습게 얕잡아보고 말도 안 되는 공격을 해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네 시민 여러분들도 개딸처럼 욕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주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성, 팩트 중심으로 비판을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싸워야 됩니다. 품격 있게 싸워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동료 시민과 구구 세력들과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제가 한동훈 삼촌 TV에서 공지를 본 것 같은데 아무래도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친윤 세력들의 청산을 얘기하는 집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도 행동하는 지성의 한 방식이겠죠. 자, 그럼 제가 홍준표 얘기를 하다 이렇게 됐는데 홍준표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홍준표 시장 뭐 개인적으로도 압니다만은 홍준표 시장 뭐 실제로 만나보면 뭐 털털하고 뭐 재밌는 분이에요. 근데 홍준표 시장이 이런 말할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팩트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계속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욕하고 친윤 욕하고 그런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을 때 코바콩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홍준표 시장이죠. 그리고 작년 8월 말이었던가요? 그때쯤으로 기억해요. 왜냐하면 그때 홍 시장이 서울을 몇 번 왔다 갔다 했어요. 서울을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뭐 국무총리 자리 얘기가 오간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됐었죠. 그것처럼 권력의 근처에서 가장 비위를 맞춰주고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홍준표 시장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그랬던 사람인데 지금은 돌아와서 그렇게 또 까대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비상계엄 죄송합니다. 비상계엄 때 홍 시장이 어땠습니까? 홍 시장이 해프닝이라 그랬습니다. 탄핵을 반대했습니다. 비상계엄은 해프닝이고 탄핵은 반대하고 그러면서 지금의 지도부를 욕할 자격이 있습니까? 입장이 똑같은데. 그래서 홍 시장도 이준석을 아마 도화선으로 해서 다시 국민의힘으로 돌아오려는 포석을 계속 두고 있습니다. 뭐 본인이 직접 권력을 잡으려 할지 아니면 이준석을 내세우고 본인이 상황의 위치에 서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치적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고 있습니다. 네, 한바라기님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제가 좀 목감기가 좀 왔어요. 제가 며칠 동안 좀 무리를 좀 했더니 네, 좀 목감기가 좀 와가지고 5, 6월에 감기는 뭐도 안 걸린다는데 제가 약간 감기가 좀 왔습니다. 자, 그 부분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홍준표 시장의 이런 후한무치한 행태는 우리가 정확하게 역사 속에 박제를 해둬야 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넘어가 볼게요. 자, 오늘 기사는 자, 이재명 정권에 대한 기사입니다. 이재명 정권 역시나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어제죠. 국회 이제 법사위에서 대법관 증언법 통과됐죠. 그리고 또 뭐가 어제 있었습니까? 민주당이 추진하는 것 중에 뭐 형사소송법, 공직선거법,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있는데 이게 이른바 이재명 방탄법이에요. 이재명 방탄법이 이게 뭡니까? 이재명 유죄를 있는 죄도 없는 죄로 만들어주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참 황당합니다. 황당해요. 그러니까 이 법사위 지금 통과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뭐 본회의 가는 거죠. 본회의 가면 통과되겠죠. 민주당이 다수 의석인데. 그러면 이재명이 대통령인데 거부권 행사하겠습니까? 행사 안 하죠. 그럼 법률 시행되는 겁니다. 그럼 법률의 내용이 뭡니까? 제가 몇 개만 한번 짚어드릴게요. 일단 재판중지법. 그러니까 그러니까 범죄 혐의자가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중단시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정치적 소도입니까? 혐의자가 대통령이 되면 중단시키고 그냥 대통령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선거법 개정안. 선거법 개정안 중에 뭐가 있냐면 이 내용이에요. 그 허위사실 공표죄, 그 지난번에 계속 논란이 됐던 이재명 사건이죠. 그 행위를 삭제하는 겁니다. 행위. 허위사실 공표하는 데 있어서.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이재명 대통령한테 면접 판결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럼 면접 판결을 내리면 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하고 뭐하고 뭐 그게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냥 선거법 재판 종결로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건 대표적으로 있는 죄도 없는 죄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민주당 보면은 치밀합니다. 치밀해요. 지금 이재명 재판이 그 말고도 4개가 더 있죠. 총 5개 재판은 12개 혐의가 진행 중이니까. 그러면 그런 재판들은 어떻게 막을 거냐. 대법원 판결을 헌법소원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 우리가 3심제인데 사실상 헌법재판소를 그 위에 놓고 4심제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법치가 흔들리는 겁니다. 법치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조의대 특검법.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한테 이제 파기환송 그 유죄 내렸다고 특검하겠다는 겁니다. 이 말이 됩니까? 자, 자기한테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을 내렸다고 대법원장을 특검하겠다고 하면 앞으로 그 밑에 어떤 판사들이 양심에 따라 독립적 판단을 내리겠습니까? 여러분 뭐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뭐 저도 주변에 이제 판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판사들 얘기를 해보면 판사들이 의외로 새가슴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평생 법전만 보고 그리고 사회생활도 이렇게 대체적으로 열심히 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본인의 판결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뭐 옛날 말로 하면 좀 샌님인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정치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눈치를 봅니다. 국민 여론을 눈치를 보고요. 가뜩이나 그런 상황에서 대법원장 특검을 하는 마당에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서 소신 있는 판결을 해내겠습니까? 이렇게 사법부를 장악하고 가는 겁니다. 자, 사법부를 장악하는 모습들이 보이니까 지금 당장 외교 문제가 생겨버리고 있어요. 다음 기사 볼까요? 자, 지금 미국 정부가 말이죠.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다 보니까 미국도 우리 못지않게 극우 세력들이 판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좀 잘못 아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트럼프가 상당히 이제 사람이 즉흥적이고 그리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캐릭터이긴 하잖아요. 그런데 트럼프는 모든 행동과 언사를 전략적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괄괄하고 그리고 막 그냥 지 멋대로 하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아주 전략적이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지금 마가를 하고 있죠. 마가를 하고 있고 이게 그러면 하루 아침에 된 거냐? 그게 아닙니다. 치열하게 준비를 해온 겁니다. 그럼 그런 트럼프가 쎄쎄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전에 무슨 내가 한국의 트럼프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립 서비스를 했는데 이제 와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한테 막 이렇게 분위기 띄워주고 뭐하고 한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정부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쎄쎄 발언도 문제였지만 그동안 민주당 정부, 문재인 정부부터 시작을 해서 민주당이 해왔던 외교 정책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저께였죠. 백악관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축하 메시지를 냈는데 아주 특이한 일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중국을 언급했어요. 자, 이거 사실상 외교 관례상 어떻게 보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대통령이 새로 이렇게
임기를 시작했는데 보통은 그냥 이거는 의례적인 거잖아요. 그냥 그 축하 인사하는 거 그냥 그리팅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냥 뭐 앞으로 잘 지내자, 뭐 축하한다, 뭐 건투를 빈다, 뭐 응원한다, 뭐 그냥 하나마나한 얘기 하는 겁니다. 예의를 갖춰서.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재명 정권의 첫 메시지가 뭐였냐? 축하하면서 중국을 언급했습니다. 중국을 언급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중국은 또 발끈해서 뭐라 그랬냐면, 야, 미국아, 야, 너 이간질하지 마. 또 발끈한 거예요. 자, 그럼 이 가운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에 셰셰하던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이 골치 아픕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 지난번에 그 중국 대사 만나가지고 그게 작년이니까 재작년입니까? 논란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재명 대통령한테 별명이 생겼잖아요. 뭐 리짜이밍인가 뭔가 뭐 그런 별명도 생기고 했잖아요. 중국엔 또 쉐시한다고 하고 또 얼마 전에는 일본한테 뭐라 그랬죠? 일본한테는 뭐 고맙습문이다. 근데 이것도 저는 이게 대꾸가 안 맞는 게 중국에는 쉐시한데 왜 일본에는 고맙습문이다입니까? 일본한테는 아리가또라 그래야지. 그죠? 이거는 일본 비하 아닙니까? 비하? 고맙습니다는 일본 사람들이 한국말을 할 때 이게 발음이 어색하니까 여러분 아시죠? 일본어에는 우리말처럼 이렇게 그 받침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고맙습니다처럼 이 받침이 많이 들어가는 발음을 하는 걸 일본 사람들이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보면 중국엔 셰셰, 일본엔 아리가또라고 말해야 정확한 건데 일본에는 고맙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이재명 대통령 머릿속에 반미, 반일 이게 머릿속에 차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본인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또 미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니까 마치 친미할 것처럼 말을 하지만 민주당 집단에는 뿌리 깊이 친중 정서 사대주의가 남아있는 겁니다. 친중 사대주의가. 자, 어쨌든 그래서 미국 정부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와 트럼프 행정부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로라 루머라는 그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있는데 이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용기에 탑승할 정도로 영향력이 큰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 전용기에 아무나 태워줍니까? 근데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데 이 로라 루머가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이 발언 셉니다. 공산주의자들이 한국을 접수해서 대선에서 승리했다. 한국은 고이 잠들라. 와우. 이게 충격적이에요. 물론 로라 루머도 미국에서 상당히 극우적인 인물입니다. 극우적인 인물인데 근데 그 사람의 성향이 어쩌고 저쩌고를 떠나서 트럼프한테 영향력이 크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전용기에 탈 만큼 영향력이 큰 사람이 뭐라 그랬냐? 공산주의자들이 한국을 접수했다. 자, 그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미국의 보수, 미국의 트럼프 정권이 이재명 대통령과 이거 잘 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미국 보수연합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제 ACU라 그러는데 이 미국 보수연합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제 참석을 합니다. ACU가 뭐 세계적으로 보수정치 행동회의라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계속 참전을 해요. 거기에서 그 프랑스에 이제 떠오르는 극우 신예 세력 르펜, 마린 르펜 뭐 이런 사람들도 오고 그래요. 그런데 이 ACU 단체의 이제 중요한 보직을 맡고 있는 고든 창이라는 유명한 변호사가 있는데 이 사람도 뭐라 그랬냐면 한국 국민은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과 북한에 자신을 팔아넘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이나 북한에 팔아넘길 거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미국 보수 인사들의 인식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위험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거 한동훈 전 대표가 계속해서 우리가 지적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한미 외교, 한일 외교에 대해서 정말 급반전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경랑 속으로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부분 제가 중요한 이야기니까 정확히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외교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 말이죠. 글로벌 시장이 이제 우리가 그 렉서스와 올리브 나무로 대표되는 그 토마스 프리드만의 저서였던 세계화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서 대한민국이 역할을 맡았던 어떤 중국과 미국과 이렇게 양자 이렇게 줄타기를 하면서 지냈던 그런 세계화의 시대가 끝났어요. 신냉전의 시대입니다. 과거의 냉전은 미국과 러시아의 체제 전쟁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미국과 중국의 경제 패권 전쟁 시대입니다. 경제 패권이라는 것은 무역 패권도 있고요. 기술 패권도 있고요. 여기에는 흥미로운 점이 과거에는 그러니까 군사 안보와 경제가 조금 덜 동조화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글로벌 시대는 경제 안보가 이 커플링 정도가 매우 심합니다. 그러니까 안보가 곧 경제고 경제가 안보인 시대인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아시아 프라이어리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퍼스트에 세트되는 개념이 아시아 프라이어리티예요. 그럼 아시아 프라이어리티 전략은 뭐냐?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는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과거에 미국이 해왔던 것은 이제 유럽과 자유진영 국가들 특히 유럽 사회와의 연대를 계속 강조했었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특징은 실리입니다. 실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 한국과 더 뭔가 2인 삼각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그 2인 삼각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이유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실리를 챙기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견제가 미국 입장에서는 아주 큰 과제입니다. 미국 외교에. 그런데 중국을 견제하는 데서 가장 최전선에 서 있는 곳은 어디예요? 대한민국이죠. 그래서 주한미군을 한국의 한반도에 주둔하는 목적이 이제 뭐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막기 그게 아니라 대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용도로 쓰자라는 이야기들이 설득력 있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말이죠.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자유진영이냐 아니면 공산주의 진영이냐 이 선명한 외교 노선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제 말씀은 미국 편을 들고 중국을 적대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의 외교 가치 노선을 정확히 하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 우위와 이런 걸 가지고 중국과 협상을 해서 일어나가야지 중국에 굴종하는 태도로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우리는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한반도 5천년 역사에서 자 보세요. 한반도 5천년 역사에서 우리를 가장 괴롭혔던 나라는 중국입니다. 일본 임진왜란 일으켰고 일제강점기 했고 일본도 우리를 너무나 괴롭혔죠. 그런데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우리를 사대주의에 묶어두고 우리를 굴종시켰던 나라는 중국이에요. 그리고 중국의 DNA는 변하지 않아요. 중국의 엘리트들을 만나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한국을 거의 중국의 속국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등한 파트너 국가로 생각을 하지 않아요, 중국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과의 협상을 할 때는
굴종하는 태도여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미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주의의 가치 외교가 더욱 튼튼해져야 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외교 문제 이런 이야기들을 설명을 드리면 아마 좀 관심 없는 분들 입장에서는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외교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과 지식은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왜? 외교와 이런 노선들이 정확하게 우리의 가치 노선으로 정해져 있어야 민주당 이재명과 싸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국민의힘, 그러니까 좌파 우파가 핵심적으로 입장이 갈리는 지점 중에 하나가 외교 노선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이 좀 재미가 없더라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제일 관심이 많을 만한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오늘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조선일보 기사인데 국민의힘 사명감 없다. 되레 목소리 키운 패장 김문수. 자, 조선일보가 김문수 후보를 손절했습니다. 자, 조선일보가 자, 이 제목 보세요, 제목. 김문수 너가 져놓고서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하면서 사진도 하필이면 저걸 골랐었어요. 김문수 후보가 뭐 유세하는 사진, 연설하는 사진 많을 건데 하필이면 저 사진 썼습니다. 저라고 턱걸이하고. 그럼 저 사진을 조선일보가 보여준 의도는 뭐냐? 김문수 손절. 그 뜻입니다. 제목도 그렇잖아요. 되레 목소리 키운 패장 김문수. 자, 그럼 김문수 후보도 보면은 좀 노역이에요. 노역입니다. 한덕수 총리 못지 않은 노역이에요. 왜? 제가 이런 표현은 뭐 굳이 막 이렇게 너무 하고 싶진 않지만 사실상 본질적으로 보면 지난번 국민의힘 경선은 사기 경선이었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가 후보가 됐어야 맞는 건데 그렇지 않고 김문수 후보도 내가 한덕수하고 단일화하겠다 열심히 그 광 팔아가지고 후보 됐다가 나중에 계속 뜨뜻미지근하게 단일화 안 한 거였잖아요. 그럼 김문수 후보도 떳떳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어쨌든 후보가 됐어요. 후보가 돼서 3주 동안 즐겁게 했잖아요. 그 선거 다니면서 무대 위에 아내도 부르고 딸도 부르고 사위도 부르고 손녀인가요? 손자인가요? 손녀도 부르고 해서 그 바이든 흉내도 내보고 다 했잖아요. 그렇으면 이게 나의 마지막 정치 소명이었다 생각하고 깔끔하게 이제 물러나셔서 원로가 되시는 게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제 낸 메시지를 보면 말이죠. 마치 당권을 잡겠다는 식으로 지금 메시지를 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 당이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신념, 투철한 사명이 없었다. 그것이 바로 계엄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일로 나타났다. 이게 무슨 소리죠?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신념, 투철한 사명이 없었기 때문에 비상계엄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이랑 똑같네요. 한동훈 대표랑 생각이 똑같네요. 비상계엄은 말도 안 되는 거고 비상계엄은 자유민주주의를 해치는 거고. 그럼 그런 사람이 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그렇게 옹호하고 그 국회에서 꼿꼿하게 앉아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오해하게 만든 겁니까? 이거 다 거짓입니까? 뻥입니까? 전략입니까? 아니 지금 와서는 비상계엄이 이렇게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조차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을 하면서 왜 그때는 꼿꼿이 앉아 있었던 거예요? 뭐 그 당시 민주당 의원이 일어서서 사죄하라는 이야기를 혹시 못 들은 겁니까? 눈 뜨고 주무시고 계셨던 겁니까? 아니 사람들이 다 오해했잖아요. 김문수 후보는
비상계엄을 지지하고 탄핵을 반대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사람으로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어제 국민의힘 그 단체방에서 또 띄우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당대표로서 적임자다. 이런 또 띄우기가 시작이 됐어요. 그죠? 그리고 김재원 의원도 페이스북에다가 막 또 턱걸이 영상 올리면서 부채질합니다. 어제 문자도 보냈던데. 그러면 김재원 의원은 왜 이러는 겁니까? 김재원 의원은 김문수 후보를 왜 이렇게 띄우고 있겠어요? 뭐 비서실장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럼 김재원 의원이 노리는 바는 뭐냐? 다음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이나 경북지사를 하고 싶은 겁니다. 김재원 의원은.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공천이 필요하죠. 공천을 하려면 당대표가 공천권에 영향력을 미칠 테니 김문수를 당대표로 만들어야 자기가 대구시장이나 경북지사 공천을 받을 수 있겠죠. 대구시장이나 경북지사는 공천만 받으면 100% 당선이니까. 그런데 원래는 대구시장을 하고 싶어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이제 유영하 변호사, 지금은 의원이죠. 유영하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뒷배로 해서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경북지사로 방향을 틀어서 그런다는 얘기가 여의도에 파다합니다. 이렇게 어떤 미래된 비전과 철학이 아니고 소신도 없이 흘러가고 있으면 우리 정치가, 국민의힘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다음 기사 볼게요. 자, 대선 패배 원인은 계엄. 김문수 후보에 대한 비판입니다, 역시. 뒷북 반성입니다. 앞으로 이런 식의 계엄은 절대 있어서 안 된다. 이것도 김문수 후보의 발언이에요. 저는 정말 김문수 후보가 사람 자체는 되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왔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김문수 후보가 살아온 인생이 진실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모습으로 꼿꼿하게 서 있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끝까지 지키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래서 이 사람이 나와는 정치적 소신과 방향이 달라도 정치적 소신이 다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선 적절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람 자체는 뚝심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은 했어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선거 끝나자마자 곧바로 표변하고 있네요. 곧바로 입장이 달라지고 있어요. 이럴 거면 왜 윤석열 전 대통령 선거 기간에 절연하지 않았습니까? 이럴 거면 왜 사기 경선 통해서 최종 후보가 됐습니까? 이럴 거면 한동훈 후보가 최종 후보가 돼서 이재명 후보와 싸우게 놔뒀으면 이재명 정권 탄생하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왜 노욕을 부립니까? 그리고 한번 철학과 소신을 비췄으면 그대로 가야지 왜 표변을 합니까? 실망스럽게. 아니 그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켜야 할 것처럼 얘기하고 비상계엄이 마치 잘못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꿋꿋하게 서 있던 분이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김문수 후보를 그래도 진실되다고 믿었던 이들에게 뒤통수를 치는 겁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한덕수 전 총리처럼 공직생활, 정치 인생의 마지막을 노욕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선거 기간 동안 설라영 여사와 함께 또 따님, 또 사위, 또 손녀분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잖아요. 거기까지만 하십시오.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자, 마지막 기사는 제가 황당한 기사가 있어서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용해인 의원
용해인 의원.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용해인 의원 나이가 되게 젊은 걸로 알고 있고 얼마 전에 이제 출산한 걸로도 알고 있는데 이 머리가 희끗희끗해요. 이게 흰머리입니까? 아니면은 머리에 브릿지를 한 겁니까?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그러니까 인지 부조화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용해인 의원이 하고 있는 모습은 상당히 구태스럽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용해인 의원은 상당히 구악 같아요. 그래서 하고 있는 이 행동들을 보면 86 정치인들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정청래 의원 정도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구악으로서의 마인드가.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용해인 의원이 어디 가족들하고 비행기 타고 놀러 가는데 그 국회의원들이 사용하는 의전실을 사용했다고 해서 논란이 됐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국회의원이나 뭐 장관이나 이런 분들에게 의전을 혜택 주는 것은 공무에 집중하기 위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라 일을 하기 때문에 나라 일에 집중을 해라. 그래서 의전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용해인 의원이 가족들하고 어디 놀러 가는데 공항에서 의전실을 사용한 겁니다. 돈도 안 내고. 논란이 되니까 나중에 뒤늦게 돈을 냈다고 기사에서 본 것 같은데. 그런 꼰대스러운 마인드로 정치를 하니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이분이 정청래급의 어떤 그런 구악이냐. 근데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걸로 봐서는 젊은 분 같고 그래서 여쭤본 거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또 뭔 얘기를 했냐면 자 민주당에서 말이죠. 그 몇 명이 지금 빠졌잖아요. 누굽니까? 위성락, 강유정 이분들이 대통령실로 이제 들어가니까 안보실장하고 대변인으로 이제 임명이 돼서 의원직을 내려놨습니다. 그래가지고 비례대표 순번에 따라서 손솔 전 진보당 수석 대변인과 최혁진 전 문재인 정부 비서관이 국회의원직을 승계했습니다. 그런데 용해인 의원의 주장은 이겁니다. 그 비례대표 의원직을 어제 승계했어요. 어제 승계한 최혁진 의원을 제명해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제명해달라는 거지? 이재명 정권에 출범하자마자 제명해달라는 게 뭔 뜻이지? 라고 해서 제가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겁니다. 그 최혁진 의원이라는 사람이 비례대표직을 승계를 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원래는 기본소득당의 추천으로 비례대표가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용해인 의원하고의 약속은 아마도 비례대표가 되면 기본소득당으로 돌아와라. 뭐 이런 약속을 하고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용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이 최혁진이라는 사람이 기본소득당으로 안 돌아가고 그냥 민주당에 남아있기로 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용해인 의원이 제명해라. 용 의원 뭐 어디 맡겨놨습니까? 국회의원직을 어디 맡겨놓은 거예요? 어디 가게에다가 맡겨놓은 엿바꿔 먹는 겁니까 이게? 저는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기본소득당이 자생할 능력이 없는 정당이라면 민주당에 이렇게 기생해서 국회의원을 그것도 비례대표를 2번씩이나 하는 게 이게 맞는 겁니까? 그리고 기본소득이라는 게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경기지사 시절부터 성남시장 때부터인가요? 하여튼 오래전부터 얘기했던 그런 주장이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얘기 안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면 용해인 의원이 정치를 하는 목적은 뭡니까? 기본소득을 현실화하기 위한 건가요?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기본소득당이 크기 위해서는 유능한 인물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한번 비례대표 의원을 했으면 자기는 전 의원으로 남고
뭐 대표 같은 걸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키워서 비례대표를 한 번 더 시켜줘서 전현직 국회의원이 2명이 있는 정당으로 만드는 게 그게 기본소득당의 파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더 좋은 것 아닐까요? 근데 그렇지 않고 본인이 더불어민주당에 기생해서 그 위성정당 있죠. 거기에 들어가서 비례대표 2번 했습니다. 이게 뭔 노욕입니까? 아, 노욕이 아니죠. 이분 젊은 분인 것 같으니까. 이게 뭔 구태입니까? 이 청년들이 용해인 의원을 얼마나 비판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사실상 거저먹은 거잖아요. 비례대표를.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의원직으로서 의원 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얼마나 의미 있는 활동들을 했는지. 그래서 저는 용해인 의원이 민주당에다가 제명을 하라 마라 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좋은 의견 많이 주셨는데 몇 가지 의견만 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현웅님, 김현웅님 또 무언의 메시지로 응원을 해주셨네요. 네, 김현웅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자, 제가 오늘은 그 윤석만평은 하진 않았어요. 윤석만평은 이제 내일 청년 정치를 주제로, 그러니까 청년 정치 중에서도 20대 남성들이 이번에 보면은 이준석 후보를 1등으로 뽑았죠. 그래서 20대 남성들 또 30대 남성들의 정치 의식에 대해서 내일은 윤석만평 시간에 좀 자세히 분석을 좀 해드리겠다라는 예고편을 좀 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 우리 동료 시민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지성으로 계속 거듭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의견, 여러분의 생각들을 적극적으로 표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합리적이고 또 상식적으로 이뤄질 수 있어야만 중도보수, 합리적인 개혁 세력들이 보수 정당 국민의힘의 주류로 자리 잡을 수 있다. 당원 배가 운동도 더욱 가열차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